차가운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서서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40층이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옆에 멈추어 선 내 차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주 전. 여보, 주식으로 2억 잃었어. 아내가 쓰러질 듯 벽을 짚으며 물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20년을 일했고 아내는 동네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함께 꾸려갔다. 아들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지훈이가 시험지를 내밀었고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최고네. 엄마 아빠 자랑이야. 아내가 국을 떠주며 말했다. 당신도 회사에서 승진 소식 곧 있을 거라며? 이번엔 꼭 될 거야. 그때는 정말 그럴 줄만 알았다. 부장 승진만 하면 월급도 오르고 지훈이 학원비 걱정도 덜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 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을 때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나보다 5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내 자리를 차지했고 나는 복도 구석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손을 떨고 있었다. 김 과장, 이번에는 아쉽지만 부장이 민망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다음 기회에는 꼭,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나이 45세에 무슨 다음 기회가 있단 말인가. 후배들은 벌써 부장이 되어 회의실을 드나들고 나는 여전히 과장 명함을 들고 거래처 눈치나 보고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승진 탈락 소식을 전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나는 그 손길이 동정처럼 느껴졌고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후배가 내게 슬쩍 귀띔을 했다. 형, 요즘 주식 한번 해봐요. 저는 한 달 만에 3천만 원 벌었어요. 형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천? 대박인데.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예금 500만 원을 빼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후배가 알려준 종목을 샀다.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이 올랐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뛰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나는 점점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했다. 적금을 깨고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봤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얼굴도 안 좋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 회사에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먹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빨간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파란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내가 몰빵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30% 폭락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떨어졌다. 패닉에 빠진 나는 더 큰 돈을 빌려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여보! 내 목소리가 떨렸고 수저를 든 아내와 지훈이가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주식으로 2억 잃었어. 아내가 수저를 떨어뜨렸다. 철컥 바닥에 금속 소리가 울렸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장으로서 끝났다. 가족을 지켜야 할 사람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나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빚을 갚지? 아니, 갚을 수는 있는 건가?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걸려왔고 아내는 친정의 도움을 청했지만 장모님도 여유가 없으셨다. 나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다들 안색을 표했다. 김 과장, 미안한데
나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여유가 없어서.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이제 내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보험금.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3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아내였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아내와 지훈이는 최소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지훈이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나는 며칠 동안 방법을 고민했다.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보여야 했고 가족에게 의심을 사서는 안 됐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아빠, 내일 학교 소풍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지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아빠가 내일 일이 있어서 미안해. 응, 괜찮아.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그날 밤 나는 유서를 썼다. 아내와 지훈이에게 남길 마지막 말을 적었고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 가는 대신 나는 차를 몰고 한강다리로 향했다. 새벽 5시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이러니했다. 이제 곧 끝난다. 이렇게 끝나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무능한 가장, 비겁한 아버지? 하지만 다리 중간쯤 왔을 때 뒷좌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백미러를 보니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를 보고 있었다. 지훈아, 너 왜 차에? 아빠가 어디 가는 것 같아서 따라왔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같이 있고 싶었어. 아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고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떨궜다. 지훈이가 뒷좌석에서 내 어깨에 작은 손을 얹었다. 아빠, 괜찮아. 우리가 같이 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는데, 아니,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대부업체 최종 독촉. 오늘 3시까지 입금 없을 시 법적 조치 및 담보 처분 진행.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담보 처분. 그건 우리 집을 잃는다는 의미였고 아내와 지훈이가 길거리에 낳는다는 뜻이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 지훈아, 아빠가 잠깐 생각 좀 해야겠다. 너는 차에서 좀만 기다려줄래? 응. 아빠, 어디 가지 마. 안 가. 아빠 바로 여기 있어. 나는 차에서 내려 다리난간 앞에 섰다. 아래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새벽 안개가 물 위를 감싸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사고사로 처리되고 보험금이 나오고 빚을 갚고 지훈이는. 그때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차에서 내려 내게 달려왔다. 아빠, 안 돼. 지훈이가 내 다리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가지 마.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아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아내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내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나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내 목을 꽉 껴안으며 흐느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지훈이도 함께 간다면 이 아이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그게 답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지훈이를 안은 채 차로 돌아왔고 시동을 걸었다. 지훈아, 아빠랑 드라이브 할까? 멀리. 응. 나는 차를 몰고 우리 집 아파트로 향했다. 40층 옥상에는 주차장이 있었고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를 옥상에 세우고 나는 지훈이를 뒷좌석에 눕혔다. 지훈아, 피곤하지? 좀 자. 아빠도 같이 자? 응, 아빠도 자.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에 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서 나는 차 시동을 켠 채로 창문을 모두 닫았다. 지훈이는 내 무릎을 베고 스르 잠들었다. 준비해놓은 연탄을 피우고 일산화탄소가 차 안에 서서히 차올랐다. 나도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편하게 끝나는구나. 더 이상 빛 독촉도 무능하다는 소리도 아내의 실망한 눈빛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지훈이 학교 가방이 보였다. 가방 밖으로 삐죽 나온 그림 일기장. 거기에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이 보였다. 저게 뭐지?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지훈이, 그리고 말풍선 안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흐려졌다. 그리고 저기요. 거긴 누구 있어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지훈이는 간호사가 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은 다행히 살았지만 뒷좌석 아드님은 안 돼. 아니야. 이럴 수가. 지훈이만은 살았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구조돼야 했는데.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지훈이 얼굴만 떠올랐다. 왜 그랬습니까? 왜 아이까지 죽였습니까? 나는 살인자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 주식으로 2억 1억. 아파트 40대 추락사 시도. 차엔 9세 아들 시신. 댓글창은 나를 향한 저주로 가득했다. 무능한 인간이 자식까지 죽였네. 차라리 혼자 죽지. 왜 애를 데려가? 사형시켜야 한다. 맞다. 다 맞는 말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재판이 열렸고 아내가 증인석에 섰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5년. 하지만 그 어떤 형벌도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보다 무겁지 않았다. 교도소 독방에서 나는 매일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이를 떠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지훈이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교도관이 편지 한 통을 건네줬다. 아내였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봉투를 뜯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야. 하지만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를 보냈어.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서. 편지 속에 지훈이 일기장 한 페이지가 들어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빠한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니까요. 아빠, 사랑해요. 지훈아, 아빠는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끝까지 아빠를 믿어줬구나.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소리 내어 목이 쉴 때까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매일 지훈이를 죽인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지? 하지만 어느 날 교도소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용서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겁니다. 아드님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 지훈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교도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주식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힘들어도 가족과 대화하라고, 혼자 끌어안지 말라고. 이게 내가 지훈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15년이 흘렀고 나는 작은 고시원방을 얻어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봉사단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들을 상담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멈춘다면 그게 지훈이에게 속죄라고 믿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주식으로 1억 날렸어요. 죽고 싶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혼자 죽을 용기가 없어서 아이까지 데려갔습니다. 남성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그 사건에 네,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해결이 아니에요. 지옥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은 적어도 내 가족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지훈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지훈이 기일에 묘지를 찾았을 때 멀리서 전하네가 꽃을 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다. 당신도 아직 이곳에 오는구나.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훈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아내가 돌아간 뒤 나는 지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는 영원히 9살로 남았지만 나는 늙어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미안하고 더 그립고 더 보고 싶다. 그날 밤 꿈속에서 지훈이가 나타나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햇살 가득한 공원을 걸었다. 아빠,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 지훈아. 아빠, 사랑해. 영원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다. 마치 지훈이가 정말로 용서해 준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용서는 지훈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살아야 한다. 그게 책임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영원히 잃었지만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요.